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 심리 치료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원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의 자원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그러나 트라우마는 자신을 둘러싼 그 보호막, 자극 장벽이 허물어진 상태, 깨어진 상태로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위기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삶의 전반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복합적인 질환이죠. 따라서 외상 사건은 우리의 마음, 어떤 심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상적 경험은 관계적 자아, 우리의 자아는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관계를 하는데 이 관계적 자아에 대한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는 믿음 체계를 무너뜨리죠. 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회적 차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상적 경험은 세계와 관련된 자기, 세상과 관련된 타자와 관련된 자기 인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외상이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지지, 지탱, 수용, 인정 이런 것들은 외상을 극복하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피해자를 비난할 때 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거야 라고 비난을 하게 될 때 피해자는 제2의 상처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외상 전문가인 허만에 의하면 외상의 핵심적인 경험은 무력화와 단절입니다. 모든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고립하고 단절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무기력과 단절입니다. 외상성 사건은 신체적 안전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실제적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무력감, 극심한 공포, 절망감을 일으키고 무망감을 일으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어떤 감정들.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허만은 심리적 외상의 주요 증상으로 과민, 과각성, 예민, 비슷한 말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적 재경험, 인트루전이죠. 침입, 침습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제 경험들, 그 다음에 위축, 사회적 위축, 내면적 위축, 이런 주요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적 외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본적 인간관계의 손상입니다. 관계적 자아가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상성 사건들은 관계적 자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 신뢰, 개인과 공동체와의 연결, 자연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허만은 이러한 현상을 외상성 사건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파괴한다 라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외상성 사건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는 분노와 친밀감, 이러한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외상의 핵심적 경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화와 단절이므로 허만에게 있어서 이 외상치유, 회상이 아니고 외상입니다. 외상치유의 본질적 요소는 힘 실어주기, 임파워링이라고 얘기하죠. 힘 실어주기와 재연결입니다.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연결하는 재연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험하는 외상치유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의 확보입니다. 외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또 어떤 위기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확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다시 기억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상실의 외상을 경험했다면 그 상실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애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재연결입니다. 이런 안전의 확보, 기억과 애통, 재연결,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외상의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서적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불안하죠. 그리고 우울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고요. 예민해집니다. 과각성이 되죠.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런 외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작은 자극에 대해서도 과민 반응을 하고 과각성하면서 그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불안정, 정서적 감정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체화입니다. 불면, 잠드는 게 힘들거나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들지 못하고 금방금방 깬다든지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불면의 문제, 만성 피로, 통증, 체중 변화, 그리고 신경계통의 신체화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두통, 어지럼증이고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의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한 이런 신체화 증상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문제가 있죠. 기억력 감소, 단기 기억 감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있었던 일도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된 외상 사건 기억 침투 증상이죠. 어떤 과거 외상 경험과 비슷한 단서가 제공이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외상 사건이 내 속으로 침투하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은 외상 사건 이후로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도 켜놓고 그 다음에 TV도 켜놓고 그렇게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왜곡된 인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적 문제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외상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회피합니다. 회피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어려움, 대인관계 위축, 점점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나중에는 고립과 단절 상태, 그렇게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상의 기억이 고착이 되면 각성 상태가 되어서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걸 과각성이라 얘기하죠. 외상과 관련된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외상적 과거가 원래 사건의 강렬한 감정과 감각으로 되살아나는 재경험, 침투, 침습. 자, 이러한 재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상적인 활동,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물러서거나 자신을 고립시키게 된다. 회피, 고립과 단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외상적 경험과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담적 접근이나 어떤 정신과적 접근을 통해서 치유를 하지 않고 고착이 되게 되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렵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회적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회 현장에서 이런 외상적 경험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목회 상담 현장, 특히 교회에서는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다루기 위해서 상담가나 정신과를 찾아오는 일이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죠. 오히려 숨깁니다. 감춥니다. 특별히 심리적 증상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그 고통을 참기 힘들기 이전까지는 감추죠. 감춥니다. 그래서 골마 터질 때까지 감추고 있다가 골마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누군가를 찾죠.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어떤 진로 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오고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는 하지만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큰 위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가를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대부분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수단으로 상담과 정신과를 찾아오며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견딜만 하면 상담을 중단하거나 종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더구나 사람들 사이에는 외상적 사건의 경험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또 때로는 어떤 외상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상의 증상들보다는 외상성 스트레스 요인들에 관심을 두고 외상의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담 전문가들은
외상의 증상을 놓고 뭐 인지 행동적 치료를 한다든지 정신 분석적 역동적 치료를 한다든지 그 어떤 협소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교회의 어떤 이런 목회 상담적 맥락에서 볼 때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목회적 상황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한 종류의 외상성 사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외상성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시켜서 외상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으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와 외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류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가 도움을 주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온다든가 어떤 모임에 올 때 말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외상적 사건들, 때로는 위기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외상적 경험은 과거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 외상적 경험들이 그들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태도적 유형 및 대인관계를 형성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 상담에서는 외상의 종교적 신앙적 차원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종교와 신앙은 외상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뿐만 아니라 치유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때 어떤 그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초월의 영역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와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외상의 종교적 신앙적 차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접근하는, 외상을 접근하는 목회 상담의 차별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적 상황은 단순히 정신의학적, 생리학적, 양리학적, 상담학적 지식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상의 치유, 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외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의 외상 이론은 이론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 지식의 토대 위에서 실천적인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실천적인 지식들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영역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외상 모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외상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또 온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외상 모델은 외상 전문가인 앞서 말씀드린 허만과 또 루트의 여성주의 외상 이론을 기초로 하고 또 베커의 관점, 다니엘리의 TCMI 모델, 그린, 윌슨, 린디의 사회심리적 모델, 이런 모델들, 다양한 외상 모델과 관점들을 참조해서 구성을 한 것이고요. 기본적 원리와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외상적 요인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상에 대한 반응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병리적 반응과 두 번째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외상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자, 병리적으로 과거에 고착되어 있든 창조적으로 이를 극복했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발적인 충격적 사건이든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이든 외상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모델의 기본 원리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전체를 놓고 관찰하는 것이 이 모델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추적 관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외상성 요인들은 현재 생생하게 영향을 주는 사건들과 환경들이 될 수도 있고 먼 과거의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의 외상 경험이 행위와 태도와 대인관계와 지각과 인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차원적으로 다분야적 접근을 강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외상의 영향은 심리적, 정신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변수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교적 차원, 신앙적 차원, 또 교회 공동체적 차원도 독립 변수로 포함을 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외상 경험을 하고 그것이 고착이 되게 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점점점 위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고립과 단절이 되고 그냥 홀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다 단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교적 차원, 교회 공동체적 차원은 그런 고립과 단절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 신앙적, 공동체적 차원을 독립 변수로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외상 모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외상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치유 과정도 포함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외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저녁에 이런 외상 위기와 심리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할 것인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